어제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저는 엄나무 묘목밭 풀을 뽑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굉장히 좀 더운 날씨였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날씨가 좀 흐리고 중간중간 소나기가 온다고 해서 일을 좀 벌렸는데 웬걸요, 소나기는 일을 마치니까 조금 떨어지고 또 잠깐 쉬는 시간에 먹구름이 끼고 일하는 시간에는 굉장히 덥고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냥 엄나무 묘목밭에 가서 열심히 풀들을 좀 뽑았습니다. 묘목이 작으니까 예초기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일이 손으로 풀들을 다 뽑았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 뽑고 나니까 애들이 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잘 좀 커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묘목을 오랫동안 저희가 재배하고 생산을 했었지만 올해처럼 묘목이 안 크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좀 한 몫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쑥 컸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너무 작아서 과연 묘목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생길 만큼 애들이 자라질 않는 겁니다. 이제 곧 가을이 되고 목실화되고 준비가 될 텐데 지금도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얘네들이 정말 작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묘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난 7일간의 여행기 중에 제가 또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가슴 아픈 이야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많은 작물들을 캐버리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 뵀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처음 시작, 그러니까 처음 농사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고 있을 때에 조언을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저는 다른 말로 그냥 농업 브로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농업 브로커들의 말을 듣고, 농업 브로커가 그냥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 차원을 사실은 약간 넘어서 묘목상에 가서 물어봐도 요즘 뭘 심으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묘목상이 이런 것이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덜컥 그 작물을 심으신 분들, 혹은 제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농업이나 귀농 귀촌 박람회 가서 여기저기 부스를 차지하고 앉아서 농업 컨설팅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 그런 브로커들의 말을 듣고서 심은 작물들을 이제 정리하고 캐버리고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작물들을 정리하시는 분들을 또 여러분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농업에 관계된 브로커들의 말은 꼭 검증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은퇴, 귀농, 귀촌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꼭 만나는 사람들이 브로커라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 브로커는 좋은 뜻도 있고 또 나쁜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브로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브로커, 병역 브로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병역 브로커. 뉴스에서 누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어떤 사유를 만들어 가지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런 어떤 브로커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브로커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이 브로커는 가장 공정하게 일을 잘 처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양방 간에, 두 사람 간의 사이에서 가장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 주는 그 사람을 브로커라는 말을 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스탁 브로커, 증권사나 이런 데서 스탁을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맡긴 돈을 가지고 스탁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물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돈을 맡긴 저를 위해서 사고 파는 거거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어떨까요? 리얼 에스테이트 브로커라는 말을 쓰죠. 이분들은 어떨까요? 집을 판매하려고 내놓은 사람과 집을 구매하려고 찾아온 사람 사이에서 딜이 잘 되도록 조정해주는 사람,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 두 사람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주는 그 사람을 우리는 브로커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농업 브로커라고 하면 어떨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귀농 귀촌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공평한 입장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저를 도와줄 사람, 앞으로 이런 것을 사면 전망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묘목을 파는 사람과 귀농 귀촌 하려고 하는 저 사이에 딱 서서 정말로 전망도 분석하고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공정하게 딜을 성사시켜주는 그 사람을 우리는 농업 브로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제가 만나본 분들은 농업 브로커들의 말을 듣고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지금 4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많은 투자를 전부 다 0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작물을 또 찾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본 겁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가슴 아파요.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알아보셨으면 이런 결정을 안 하셨을 텐데 충분히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지력도 있으시고 충분히 뭐 다 아시는데 농업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도전을 하려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을 너무 신뢰해서 앞뒤 재보지 않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쓸데없는, 불필요한, 그리고 나중에 그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그리고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자, 이런 사람들 우리는 브로커라고 말을 하는데 농업 브로커, 아마 여러분이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이분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묘목상에 가도 만나고 농약상에 가도 만나고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 가도 만나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임업 후계자 교육을 가도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유튜브를 봐도 그런 브로커들이 꼭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브로커들의 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귀농이나 귀촌 뭐 이런 거, 임업, 농업 이런 거를 좀 고민하시다 보면 여러 박람회를 많이 가시거든요. 박람회를 가보시면 거기에 꼭 이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꼭 있어요. 한때는 막 태양광이 막 쫙 있고요. 또 한때는 막 호두나무, 호두가 쫙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아로니아가 쫙 있고요. 이 박람회를 할 때마다 거기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항목도 뭘 심어야 될지, 뭐가 돈이 될지, 뭐가 소득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뀐다는 이야기는 그분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업체와 지금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저를 연결해주는 중간선에 딱 있는데 이분들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주면, 정말 브로커십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주면 손해날 일이 없죠. 그런데 이분들은 업체 입장에서 업체를 대변해주면 나중에는 농민들만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은퇴를 설계하세요, 이게 써 있어요. 또 귀농귀촌 설계하세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뭐 노는 땅이 있으면 그거 설계해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이런 농작물은 이런 땅에 심으시면 됩니다. 경사지에는 이런 걸 심으시면 돼요.
정말 햇빛 잘 드는 이런 데는 태양광을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묻잖아요. 나는 현재 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땅이 있으면 정부의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으셔서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나무를 심으시면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임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로 나도 이거 그만두고 저거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보면 지금 그분들이 설명하고 있는 농업은 상상 속에, 꿈 속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아채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이 들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꿈이 실현될 것 같아요. 토지 이쪽에는 뭐 호두나무, 무슨 나무를 쫙 심어놓고 이쪽에는 그림 같은 목조주택을 딱 지어놓고 이쪽에는 정원을 꾸며놓고 여기는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 놓고 손님이 오면 여기에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산나물도 뜯어다가 이런 어떤 꿈의 생각, 꿈에 젖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현실이 불가능한, 거의라는 말은 그걸 현실 가능하게 만드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어딘가는. 하지만 대부분 그런 말을 듣고 시작했다가 정말 몇 년이 안 가서 그 심어놓은 거를 다 갈아엎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 그걸 사실 저는 듣긴 들었지만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런 고민들을 들어보고 제가 그분들이 심어놓은 그 현장을 정말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로 제가 만났던 분들은 뭐 호두나무나 뭐 온나무, 무슨 매실, 뭐 밤나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본인이 심으셨든 본인의 부친때에 심으셨던 상관이 없이 일단은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호두를 심었는데 이 호두가 자꾸 알이 작다든지 알이 삐뚤어진다든지 자꾸 병이 든다든지 새가 와서 익을만 하면 다 파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실이 정말 좋았는데 점점 매실 수종이 막 좋은 게 만들어지니까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매실은 너무 작아서 일손만 많고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배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 또 전혀 생소한 이름의 과일들 혹은 과수들 막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심어 놓으면 된다는 거죠. 또 아주 생소한 이름의 두릅,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생소한 이름의 두릅이에요. 사실 이름도 없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약성이 좋은 나무, 그래서 이 나무는 어디에 좋고 이 나무는 어디에 좋고 이 나무는 어디에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무 몇 그루만 키워서 다려 먹으면 뭐 만병이 다 치료될 것 같은 그런 약성 좋은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막 심어 놓고 나중에는 그 심어 놓은 나무들을요 어떻게 팔 수도 없어요. 사가는 사람도 없어요. 사가긴 사가. 그래서 그걸 팔으려고 보니까 굉장히 큰 톤백에다가 잘게 썰어 가지고 막 한 톤백에 그렇게 해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걸 몸에 좋다긴 하는데 약성이 좋다는데 도대체 정말 뭐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또 외국 채소들 저걸 왜 재배하셨을까? 외국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분명히 저 채소를
분명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저 구매자를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을까? 막 이런 고민들, 이걸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채소를 재배해서 도매시장에 보내면 일정 가격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서 도매시장에 보냈는데 그 가격이 일반 채소보다 그렇게 가격이 썩 좋거나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기도 해요. 자, 이러한 농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참 저분들에게, 이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저 작물을 처음 소개하신 분들, 그분들은 어떤 의도로 저 작물을 소개하셨을까?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여러 명의 브로커들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생소한 작물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치 그것을 심으면 굉장한 미래가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다는 것.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저분들의 말처럼 그렇게 전망이 있고 진짜 몸에 좋고 약성이 있고 심어만 놓으면 돈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소개하고 있는 당신은 왜 그 농장을 안 하시는지, 왜 그 묘목만 팔고 막 그냥 토지를 개발하고 허가 내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신청해서 그걸 딸 수 있고 뭐 미래를 설계하고 왜 이런 일만 하는지, 왜 본인은 대량으로 이걸 재배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그렇게 좋다면요, 정말 그렇게 좋은데 왜 본인은 그 나무만 팔아요? 묘목만. 그냥 공사만 해줘요. 농장이 있긴 있어요. 쬐끄맣게 그냥 식구들 나눠 먹는 거. 저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런 걸 하지 않고 다른 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다 막 뭐 약성이 어떠느니 뭐가 어떠느니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도록 권유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걸 소개했더니 그 사람은 뭐 몇천 평 재배한다, 몇만 평 재배한다, 돈을 억수로 번다. 당신은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저는 참 사실은 그런 말을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농업 박람회에서 온갖 종류의 외국산 너트, 그 호두나 이런 종류를 이렇게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그 정도 투자하면 노후가 보장될 것 같은데, 한번 저는 여러분이 꼭 가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은 몇 평이나 재배하고 계세요? 이렇게. 또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어디에 몇 평을 재배하고 계세요? 주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단지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단지 이런 거 말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브로커 당신은 도대체 몇 평을 재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좋은 거면 당신이 하셔야죠. 4년, 5년 전에는 호두가 좋다고 막 설명하다가 지금은 뭐 다른 게 좋다고 설명하고, 10년 전에는 아로니아가 좋다고 설명하다가 계속 바뀌어요, 좋다는 게. 그러면 이분은 사실 브로커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의미의 브로커. 근데 진짜로 좋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재배를 해보니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다른 예비 귀농 귀촌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그분은 좋은 의미에서 브로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약성이 좋은데 왜 당신은 그걸 대량으로 재배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알바로 손님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한번 그분들의 말을 귀 기울이실 때, 예를 들어서 호두 종류 있잖아요. 우리 동그란 호두. 근데 이 호두가 동그란 것도 있고, 보통 호두가 이렇게 열리면 거기 껍데기가 이렇게 열리는 것도 있고, 벌어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 호두류가 무슨 온갖 종류, 여러 나라의 호두가 굉장히 많다고요.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은 호두나무를 또 막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두나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름으로, 제가 그 말을 좀 하기 좀 힘들어서 지금 좀 하지만, 온갖 종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가 그 너트를 생산해서 국내 시장에 출하를 해요. 중국산도 들어올 거거든요. 미국산 들어올 거고, 다른 나라 산이 들어올 거예요. 가격 경쟁에서 이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과거처럼 신토부리, 토종, 우리 땅에서 자란 거, 글쎄요, 그거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로 애국심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사주시는 좋은 소비자들도 계시지만, 정말 많은 소비자는요, 보기에 정말 깨끗하고 좋고 그런 것들을, 값싸고 보기 좋은 것들, 맛 좋은 거, 그런 작물을 많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제가 경매 보는 사이트, 경매 보는 법, 이런 데 지금 제 유튜브에 띄워놨거든요. 거기 가셔서 그 경매 사이트 들어가셔서 날짜를 쳐보세요. 호두철에 호두가 얼마의 경매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호두를 심어야 할지 안 심어야 할지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혹은요, 내가 어떤 걸 심으려고 하는데 그 아예 경매에 이름조차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팔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경매에 이름조차 없어요. 그러면 그게 대중적으로 팔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처럼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말 막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어떤 카페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팔로가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심어서 4년, 5년 뒤에 수확을 보려고 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매라든지 가격 같은 거 보는 그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내가 정말 이걸 심어야 할지 안 심어야 할지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호두는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미국 호두를 심으세요. 미국 호두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미국 호두 중에 캘리포니아산 호두를 심으세요. 캘리포니아산 호두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선전을 해요. 그러면 호두 심으면 좋대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그 호두보다 이 캘리포니아 호두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묘목 가격을 보니까 조금 더 비싸요. 자, 이럴 경우에 내가 그 품종을 심어서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하는 거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대량으로 재배해서 몇 톤씩 들어오는 거하고 호두는 똑같은데 가격 경쟁이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는 미국에서 자랐고 하나는 우리 땅에서 자랐으니까 우리나라 것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틀림없이 있을 거야 라고 혹시 믿으십니까? 물론 그런 소비자도 있지만 우리는 한국으로 재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임업, 농업 해가지고 정말 많은 구루를 재배하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개인 소비자를 찾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경매나 일반 유통을 통해서 이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통찰력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내가 이 나무를 심어야 할지 안 심어야 할지를 사실은 농부가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것을 심으라고 권해주는 그분은 4년, 5년 뒤에 나의 이 호두를, 이런 너트를 판매해 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어느 회사가 계약 재배하는 건 있어요. 계약 재배를 한다면 그때는 서류 꼼꼼히 읽어보고 실제로 확인해보고 그런 작물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귀농귀촌인을 상대로 한 이 농업 브로커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저한테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이것을 질문하시거든요. 두릅. 제가 지난번 편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경상도하고 충청도,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알아봤더니 더 많은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뭐 여름 두릅, 혹은 정강, 혹은 온대성 두릅, 남부 수종,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막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것을 재배하세요 마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조금 자세히 들어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농부는 민두릅이라고 해서 산 거예요. 민두릅이라고. 가시가 없는 두릅이라고 산 거거든요. 그걸 심었어요. 농부가 가시가 없는 두릅을 심은 이유는 뭐냐면, 두릅 그러면 언제 순을 따죠? 봄에 따는 거예요. 봄에 순을 따려고 심었는데 윗순이 안 생기고 자꾸 곁순만 생기는 거예요. 겨울엔 추워가지고 가을에는 위가 얼어. 그리고 죽었나 봤더니 봄 되니까 막 새 가지가 나와가지고 막 엄청 자라요. 아, 내년엔 되겠지. 또 얼어. 그리고 어느 해인가 약간 따뜻하니까 윗순을 따려고 보니까 윗순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일반 두릅 곁순보다 못해요.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여름 두릅 재배하는 사람을 공격하냐, 당신 참 나쁘다, 농부이면서. 근데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름 두릅이라고 아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릅은 추위에 약합니다. 그리고 이 두릅은 위에 정화를 따는 것이 아니라 이 두릅은 옆에 있는 곁순을 따서 봄, 여름, 가을까지 이 곁순을 따서 먹는, 이 곁순을 따는 두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파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사고 안 사고는 농부의 몫이죠. 그럼 농부가 물어봐요. 그럼 우회순은 딸 수 있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여러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윗순도 딸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두릅을 재배하고 있는 수많은 농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윗순이 너무 작아서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두릅을 파시는 분들이 이 두릅 종근을 팔든 모종을 팔든 혹은 뭐 묘목을 팔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름 두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위에 정화를 따는 게 아니라 옆에 이 츠가라 그러죠. 옆에 있는 그것도 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하나 이파리가 올라온다. 그 이파리를 계속 따주는 거다. 그걸 모아가지고 팔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선택은 농부의 몫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두릅이 맨두릅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농가의 묘목상을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장목반을 통해서 막 보급이 됐어요. 이 농가들은요, 어떤 의도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심었냐면, 맨두릅이잖아요. 가시가 없잖아요. 순 수확량이 많대.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수는요, 옆에서 뛰어나오는 가지예요. 농부가 생각하는 수는요, 위에 있는 두꺼운 이거예요. 옆에 곁순들. 농부를 사실은 말로 저는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부에게 이 두릅은 옆에 있는 이파리를 하나씩
수확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게 향후 어떻게 판매가 될 거고 지금은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판매하는 지금 농가는 어디가 있고 그 사람들은 딱 따가지고 아이스팩에다가 밑에다가 그 이렇게 얼린 거 깔고 착 해가지고 택배 배송하면 가격이 얼마입니다. 저분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두릅을 혹시 재배해 보실 의향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민두릅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두릅처럼 그렇게 위장돼서 팔았는데 약간 추우면 위에 다 얼어가지고 아무 재배도 할 수 없고 뿌리만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그걸 캐버릴 수도 없어요. 너무 퍼져가지고 아직 밭을 버려버린다고요.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저것을 두릅을 재배하려는 정화를 따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저 두릅을 심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저 두릅만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농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사실 솔직하게 정강 이렇게 말을 하면 정강은 따뜻한 지방, 남부수종 일본에서도 굉장히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두릅. 그럼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은 추운데 이거 재배돼요? 우리는 산에서 재배할 건데 이거 재배될까요? 멀거든요. 위에가 목질화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막 굉장히 무성했다가 봄 되면 수확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솔직하게 하고 이것은 옆에 이를 따는 두릅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팔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산림조합에서조차 그냥 민두릅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농가에 엄청나게 납품을 했는데 문제는 소득이 지금 몇 년째 하나도 없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건가요? 그걸 뽑아버리고 싶어도요 뿌리 때문에 너무 나가가지고 뽑아버릴 수도 없어요. 그냥 두릅이 산이 돼버렸어요. 소득도 되지 않는 도둑들만 날뛰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기에는 정말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브로커가 껴있구나. 그냥 묘목을 단체로 받아다가 납품해주고 그걸로 끝내주는. 저는 이제 그런 의혹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제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눈으로 직접 그걸 보니까요. 정말 그 사람 만나면 진짜 한마디 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걸 납품한 사람도요, 그걸 공급해주는 업체든 조합이든 기술센터든 이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게 그렇다는 거를. 나중에 농가 소득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농민들의 피해는 누가 질 건지 저는 정말로 좀 책임 소재를 좀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묘목을 파시는 그분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걸 다 설명을 하고 파시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여름두릅 하니까 지금 묘목을 팔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살아온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두릅은 어떻고 여름 두릅은 어떻고 수확하는 자체가 틀리다. 그분이 맞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파는 게 좋은 브로커죠. 아로니아 같은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로니아 한국 땅에 굉장히 많이 심었잖아요. 아로니아가 정말로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정말로 그게 가지고 있는 양리작용이 많아요. 열매, 분말, 분말을 이렇게 국수에 넣어가지고 반죽, 수제비 같은 거 만들어 하기도 하고, 막 빵도 만들어 먹고. 사실 저도 몸이 아팠을 때, 우리 홍천에 계시는 흥분의 농원 사장님이 이 아로니아 분말 좀 보내주셔서, 제가 요구르트에다가 이렇게 타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로니아를 좋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심다 보니까 이게 포화가 됐고, 이제는 그거보다 더 좋은 작물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로니아를 심었던 분들이 팔로의 문제,
또 하나, 다른 작물 대비 가격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수확을 하려면 그 알맹이를 일일이 따야 되는데, 그래서 또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아로니아를 전부 다 캐버리고 다른 거를 심으시려고 또 막 고민들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로니아가 막 엄청 달렸어요. 근데 문제는 저거를 다 따봤자 팔로도 없고, 혹시 판다고 해도 소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시더라고요, 아예. 저런 작물들을 누군가는 소개했을 거고, 그때는 그만큼 소득이 된다고 했기에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말들이 약간 그들의 말과 차이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다들. 지금 굉장히 많은 농가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7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만나 뵀던 수많은 농가들이요, 사실 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실 가격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매실이 막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매실이 그냥 따가래도 안 따간다는 거예요. 저걸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밤나무 있잖아요, 몽땅 캐버리고 그 수많은 그 밤나무 농장에다가 다른 걸 심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하필이면 그 심었던 밤 수종 있잖아요, 품종이 전부 다 제일 늦게 열리는 밤이에요. 제일 늦게 열리는 밤. 왜 저걸 심으셨을까? 밤 가격이 가장 좋으려면 언제죠? 추석 전에 떨어지는 밤을 심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추석 끝나고 한참 뒤에 떨어지는 밤만 엄청나게 심으신 거예요. 그걸 심으셨을 때는 아마 그 생각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밤나무 심어놓으면 돈이 된다. 밤은 그냥 1년에 한두 번 풀만 깎아주면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결론은 뭘까요? 그거를 컨설팅 해준 브로커가 밤 가격, 밤 시세,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이렇게 알아보셨으면 만생종 밤보다는 조생종 밤을 심어서 일찍 나오는 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밤, 이런 걸 심었으면 가격이 좋아요. 지금도 좋아. 저도 지금 밤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가격이 지금 추석 전과 추석 후가 얼만큼 차이 난다는 거를. 그래서 똑같은 작물이지만 그 작물을 소개받을 때에 소위 말하는 소개하는 이 브로커,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제 귀농, 귀촌 이런 거를 막 꿈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브로커에 대한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검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 브로커의 말을 검증하는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선택은 이제 농부의 몫입니다. 그 말, 이거 심으면 좋다, 이거 심으면 정말 좋다, 이 나무는 진짜 좋은 약성이 있다, 이 나무는 정말로 심어도 손해보지 않는다, 이 말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를 판매하시는 묘목상이든 농업 브로커든 기술센터 직원이든 산림조합 직원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걸 소개하시는 분, 그분에게 꼭 물어보세요. 본인은 어디에 몇 평 정도 이 농사를 짓고 계세요? 라고 한번 꼭 물어보세요. 저는 농사는 한 200~300평 짓고요, 주로 묘목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은요, 사실은 한 번쯤 걸러봐야 돼요. 그 좋은 거를 본인은 안 심고 왜 다른 사람에게만 권유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농장을 한번 알아보세요. 몇 평인지 사진이라도 이렇게 좀 보세요. 묘목, 밭 이런 거 말고요,
다른 사람 농장 이런 거 말고요. 그분이 본인이 1년에 이 농장에서 이 작물을 심어서 몇 톤을 출하를 하는지, 가격은 잘 받는 품종을 심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소개하는 그 작물을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재배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품종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이 브로커가.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더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도매시장에서 얼마의 가격을 받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요, 딱 맞으면 여러분은 안심하고 그 작물을 심으셔도 돼요. 이 작물을 소개하고 있는 본인도 예를 들어서 뭐 2만 평, 3만 평 재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바빠가지고 정말 막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매시장에서 500g에 1kg에 얼마에 팔리고 있고, 작년에는 얼마였고, 재작년에는 얼마였고, 10년 전에는 얼마였고, 내가 처음 시작한 20년 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자기가 이걸 재배하는 사람은. 그것을 확인하시려면 제가 유튜브에도 띄워놨잖아요. 경매 보는 사이트. 거기 가서 보세요. 보통 순위 많이 나오는 때 있잖아요. 뭐 4월 15일, 뭐 4월 20일, 5월 뭐 며칠, 아니면은 3월 15일, 3월 20일 이렇게 날짜를 찍은 다음에 뭐 산채류 딱 찍어서 두릅 딱 찍으면요, 서울 가락동시장, 뭐 강서 농수산물시장, 뭐 무슨 뭐 인천 삼산시장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순창에서 나온 두릅이 500g에 얼마, 강진에서 나온 두릅이 500g에 얼마, 고성에서 나온 게 얼마, 부산에서 나온 게 얼마 다 찍혀 나와요. 그 통계만 자세히 보셔도요, 내가 지금 재배하려는 지역, 그래 그 지역이면 요때쯤 되면 얼마야, 그리고 나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농장을 해요. 나는 마산에서 농장을 한다. 나는 뭐 김해에서 농장을 한다. 나는 뭐 강진에서 농장을 한다. 막 이렇게 해요. 농장을 하는데 나는 이만큼 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비슷한 시기에 도매시장을 찍어보면 강진에서 엄나무 몇 킬로 나온 게 나와요. 순천에서 나온 게 몇 킬로 나온다고요. 아, 나는 경매로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SNS로 팔아. 뭐 그러면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막 몇천 평 이상 재배하시는 분들은요, SNS로 잘 소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매로도 많이 내세요. 그래서 정말 브로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은, 그 말을 하고 있는 브로커는 대체 몇 평을 재배하고 있는지, 그분이, 그리고 그분 말을 듣고 재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대체 몇 평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작물이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겠죠.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심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어떤 이름을 딱 이야기해요. 이거는 남미에 있는 어떤 품종인데 이게 심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남미의 인디언들이 먹는 어떤 건데 이거는 정말 비싸고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해요. 약성도 좋고 대학에서 이런 논문도 있고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그걸 들으면 진짜 같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본인은 몇 평이나 재배하시고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시고 이걸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판매할 수 있나요? 아, 경매는 판매가 안 됩니다. 내가 한국에서 제일 처음 재배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재배만 하시면 유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종자는 저한테 사시면 됩니다. 그분은 전형적인 브로커죠. 만약에 그렇게 심었어요. 종자도 비싸요. 못 팔면 어떡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여러분이 그걸 심어서 못 팔면 갖고 오세요. 내가 다 팔게요. 내가 다 수매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으셔도 되겠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브로커의 말을 일단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그 다음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전편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두릅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저 산두릅, 참두릅, 여름두릅, 가시 있는 두릅,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뭐 민두릅 이런 종류들. 그러면 나는 따뜻한 지방에 있어요. 따뜻한 지방에 살아.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따뜻한 지방에서는 참두릅이 일찍 나올 때 굉장히 비싸요. 그럼 여러분 뭐 심으시겠어요? 그러면은요, 여름두릅을 심어서는 안 돼요. 가시 있는 두릅을 심어서는 안 되고요. 따뜻한 지역, 출하 시기가 빨라. 가격이 좋아. 그러면 무조건 참두릅을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약간 고지가 높아요. 산이 있고 추워요. 그러면 어떤 두릅을 심으셔야 될까요? 민두릅이요? 추위에 약해요. 참두릅류요? 내한성이 있는 게 있고요. 추위에 약한 애들이 품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붉은스러운 빛이 나더라도 그 두릅을 심으셔야 추위에 견디는 좋은 두릅을 생산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저쪽 두릅이 좋대. 그거 심으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수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으려는 작물의 출하 시기가 언제냐. 그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출하 시기. 출하 시기를 알면 가격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재배한 지역의 출하 시기, 이 가격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심으시면 안 돼요.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요. 가격이 낮은데 뭐로 심어요, 그거를?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주 희귀한 작물들이 있어요. 희귀한 작물. 희귀하니까 가격이 높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너무 희귀해서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먹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완전 떨어지겠죠. 근데 누군가 인터넷에서 SNS를 통해서 그걸 찾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희귀한 걸 심으시려면 살 사람을 먼저 확보하고 심으시는 게 오히려 빠릅니다. 소비자는 과연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요걸 심었을 때 과연 알아줄까? 어떤 경우는요, 참두릅도 필요 없고요, 무슨 뭐 산두릅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뭐 여름두릅도 필요 없고요, 가시가 다닥다닥 있는 그 야생두릅 있죠. 진짜 막 야생두릅. 그런 게 또 굉장히 비싸게 팔릴 때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팔리는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야생 그 두릅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 두릅은 약을 치거나 비료를 주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진짜 그런 두릅은 어디 산속에나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진짜 청정 두릅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출하하는 그 시기, 내가 재배하는 그 작물, 가격, 소비자가 찾을 것인가, 이 모든 게 다 결정을 하는 게 농부의 몫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요, 브로커의 말을 듣고서 해버리면 굉장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저쪽 지역에 두릅이 좋아. 그래서 그 종근을 뭐 몇십 킬로 사다가 쫙 심어가지고 수확을 보려고 그래요. 온도가 다르면 어떡하시겠어요? 기온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물건 파는 사람은 괜찮아요 이러고 팔겠죠. 아, 이거 토종인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아, 괜찮다고. 근데 시장에 내보니까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브로커의 말을 항상 검증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당신은 몇 평이나 재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말을 듣고 재배한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에 출하를 하는지 그 제품을, 그 상품을. 이게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재배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농업 브로커들에 의해서 굉장히 곤란한 일들을 겪으시고 시행착오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임산물은요, 1년생 작물이 아니에요. 1년생 작물이 아니라 길게는, 짧게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키워가는 작물이거든요. 근데 첫 시작이 이상하면 수확 볼 때 캐버리고 다른 걸 또 심으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심으려는 그 작물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브로커의 말만 듣고 하시는 게 아니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심으셔야 시행착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 더하기 다른 농가, 그리고 실제 시장 가격, 이 세 가지를 다 비교해 보셔야 내가 이것을 심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좀 짧게 좀 찍고 싶었는데 자꾸 좀 길어지네요. 사실 자꾸 길어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듣기 싫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뭐 그냥 불필요한 언쟁도 저랑 또 오고 가거든요. 좋은 말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만. 그런데 이렇게 좀 여행을 하면서 다른 농부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나 그 시행착오 뒤에는 농부들을 좀 도와주는 좋은 브로커들이 없었다. 그게 조금 사실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묘목상이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뭐 산림조합이 됐든 누가 됐든 정말 농민의 편에서 좀 진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오늘날과 같은 시행착오는 없었을 텐데 하는 좀 씁쓸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산림청이나 임업진흥원, 뭐 온갖 지자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뭐 산림조합 이런 데서 막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좋은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몇몇 분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그리고 일 처리에 미숙한 어떤 직원들 때문에 정말 수많은 농부들이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그리고 좋지 않은 의도로 접근한 브로커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앞으로 좀 좋은 이야기들만 좀 많이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좀 좋은 소스들을 좀 많이 주시면 제가 가서 좀 같이 한번 좋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농부 채널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좀 알려주시고, 또 좋은 코멘트 있으시면 써주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 꼭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좀 코멘트 주셔서 저도 제 생각을 수정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